나는 돌멩이 길가의 돌멩이 늘 사람들의 발에 차이고 밟히지 온몸이 찢겨 피투성이가 돼도 구르고 또 구른다 밑바닥을 구른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나 굴복하지 않는다 밟을수록 자라는 살아있는 돌멩이 마침내 세상을 두드려 깨고 바위가 될 거야 언젠가 네가 나를 우러러볼 거야 I'll be a rock bottom to the top 무시로 짓밟혀도 다시 살아나는 잡초 나는 돌멩이 길가의 돌멩이 늘 사람들의 발에 차이고 밟히지 온몸이 찢겨 피투성이가 돼도 구르고 또 구른다 밑바닥을 구른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나 굴복하지 않는다 밟을수록 자라는 살아있는 돌멩이 마침내 세상을 두드려 깨고 바위가 될 거야 쓰러지지 않나 마침내 세상을 두드려 깨고 바위가 될 거야 바위가 될 거야 바위가 될 거야 바위가 될 거야 나는 돌멩이 네, 자, 독설 데이트, 예, 짜왕 최한욱입니다. 지금 썸네일이 나이트로 나갔나요? 예, 제가 잘못 쓴 것 같네요. 데이트인데, 예, 나이트로 지금 잘못 썼습니다. 이거 고치고 할까요? 예, 헷갈리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예, 고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렸어요, 제가. 예, 썸네일을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예, 글자를 수정을 안 하고, 예, 데이트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예, 독설 데이트로 변경을 해놓고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예고를 해드렸다시피, 예, 독설 데이트 시간에는 좀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누는, 예, 지난주에는 이제 주진우가 김건희 녹취록을 어디서 구했나, 예, 뭐 이런 내용 가지고 이제 방송을 해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전국 현안들 중에 좀 깊이 있게 다뤄야 될 만한 이런 내용들을 데이트 시간에 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트는 좀 그래 아카데믹한 분위기에서, 예,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됐고, 여기는 이제 고급반인 거죠. 예, 데이트는 이제 나이트에 비해서 동접자가 한 절반 정도 뭐 채 안 되는데, 좀 수준 있는 분들, 예, 수준 있는 분들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송으로 좀 차별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나이트나 데이트나 똑같은 얘기만 계속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예, 데이트와 나이트를 조금 차별화를 해서 방송을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휴일인데, 뭐 방송들 오늘 뭐 뉴스 공장을 하던데, 뭐 하는 방송도 있고 안 하는 방송도 있고 합니다. 저는 근데 뭐 빨간 날, 파란 날, 뭐 상관없이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85세까지 만 회를 채우는 게 제 인생 목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빠지지 않고 줄기차게 방송을 해야 이제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 85세까지 이제 생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85세까지 빠지지 않고 줄기차게 방송을 해야 되는. 그래야 만 회를 채울까 말까 뭐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휴일도 쉬지 않고 여러분들께 방송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개헌 문제가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개헌 문제를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뭐 대선, 조기 대선이 뭐 3월 다음 주? 다음 주 정도면은 이제 윤석열 탄핵 심판 결과가 발표가 될 것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뭐 지금 뭐 인용이 거의 뭐 99%다. 뭐 제가 뭐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기각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쌓인 증거만 놓고 보더라도 탄핵을 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뭐 단체로 정신이 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은 뭐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 혹은 뭐 각하될 가능성, 이거는 뭐 전혀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기 대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뭐 2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대선 전에 이제 개헌을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4년 중임제 외에는 다른 개헌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뭐 동의하지 않는 한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은 저는 극히 희박하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얘네들이 왜 개헌 문제를 들고 갖고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있는지, 요거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개헌 문제 관련해서 뭐 1시간 동안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개헌은 이런 이유 때문에 개헌을 얘네들이 추진하고 있구나, 이런 데 대한 어디 이제 술자리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치 요거 입 털어줄 때, 친구들하고 만나고 입 털 때 꿀리지 않을 정도의 지식은 제가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헌 문제 좀 집중해서 방송을, 데이트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개헌, 일단 지금 상황이 어떤지, 개헌 얘기가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 요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알죠? 자, 일단 한동훈이 어제 이제 77일 만에 공개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어제도 이제 강조를 했죠. 임기 단축 개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 임기를 3년으로 축소를 하고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하면서 상하 양원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개헌안은 일단 임기 단축과 중임제 개헌 요렇게만 언급이 돼 있는데, 요 중임제 개헌을 하는 거는 뭐 한다라면은 저는 동의를 해요. 지금 어쨌건 5년 단임제, 우리가 이제 87년 체제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87년 6월 항쟁으로 개헌을 하면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이 됐고, 장기 독재의 이 암울한 기억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임제로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오래 하는 거를 우리 국민들이 87년 경에는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죠. 박정희가 뭐 26년인가요? 20년 넘게 장기 독재를 한 데다가 전두환도 뭐 10년 가까이 독재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5년 이상 뭐 2번, 3번 혹은 연임을 해서 대통령을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 단임제로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을 했는데, 지금 이제 87년, 지금이 2005년이니까 얼추 지금 40년이 돼가는 거예요. 40년. 40년이 대통령 단임제로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게 40년이 돼 가는데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출을 시켰어요. 이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여소야대 전국이 펼쳐질 경우에 참 국정 운영이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권 하에서도 경험을 했죠. 예. 대통령은 국민의힘인데 국회는 민주당이다 보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이 의도한 방향으로 국정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의회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은 입법이 어떤 입법도 진행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와 다름이 없는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공백 상태가 계속 초래가 되고 있다. 예. 대통령은 여당에서 나오는데 의회는 야당이 갖고 있다 보니까 국가 운영이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연정을 하자 이런 제안까지 했어요. 대연정을 해서 한나라당까지 당시 이제 한나라당이었는데 국정 운영에 참여를 하자. 이게 너무 그게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일까지 이제 빚어지는. 그래서 현재 이제 87년 체제가 결함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이제 뭐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이 필요한 건 맞아요. 개헌을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 할지,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우리 국민과 국가의 이익에 부합할지 이것은 더욱 심도 깊은 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책임 정치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5년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뭐냐면 대통령이 되면은 5년 안에 승부를 다 봐야 돼. 근데 이제 한 3년 차쯤 되면 레임덕이 오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본인도 인생의 목표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겨. 무슨 얘기냐 하면은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정치적인 목표가 소멸이 돼요. 물론 좋은 대통령들은 좋은 정치를 해야 되겠다.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이야 그 5년 안에도 성심성의껏 정치를 하겠지. 근데 5년만 하면 땡인데 대충 시간이나 보내다가 임기 채우고 끝내자. 그래서 대통령이 복지부동을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5년 안에 다 헤쳐먹자. 예, 국민의힘이 이제 집권을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야, 5년 안에 싸그리 헤쳐먹자. 최선을 다해서 헤쳐먹자. 어차피 끝이다, 여기가. 그러다 대통령들이 다 감옥에 가버리는. 지금 김영삼 하나 빼놓고는 국민의힘 대통령, 국민의힘 출신,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들은 뭐 하와이로 도망가거나 총 맞아 죽거나 감옥 가거나 이 셋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뭐 정상적으로 임기를 끝내고 퇴임을 해서 예? 평화롭게 말년을 보낸 대통령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임기 중에도 헤쳐먹을 국리를 하든지. 자, 민주진보 진영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가 저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보는데 지지율 관리만 해요. 욕이나 처먹지 말아야지. 괜히 개혁한답시고 뭐 손을 댔다가 어차피 5년 안에 하지도 못할 거 시끄럽게만 만들어지면은 지지율만 떨어지고 인기만 떨어지고 그럼 퇴임 후에 그죠? 국민들한테 이제 손가락질 받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자, 대통령은 인기 관리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에 지지율에 연연을 한다. 인기 관리만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중임제 혹은 연임제가 돼야 책임 정치. 다음에 또 내가 대통령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첫 임기를 열심히 한다는 거야. 그래야 재선에 성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기간 자체가 너무 짧고 5년이란 기간 동안 자기 정치를 펼친다라는 거, 자기 대통령이 자신의 구상대로 나라를 이끌어 간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특히 이제 전임 정부가 반대 측에 그죠? 정권 교체가 일어난 경우에. 예컨대 윤석열이 이제 똥을 3년 동안
엄청나게 싸질러 놨는데 이걸 이재명 대표가 5년 안에 수습하기도 힘든 거예요. 윤석열이 좀 여러분들께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5년 동안 뭐 하다 끝나냐 하면은 똥 치우다 끝나. 윤석열 싼 똥 치우다 끝나는 거예요. 게다가 그나마 이제 뭐 다행인 거는 민주당이 170석을 가지고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대통령보다도 유리한 조건에서 출발을 하긴 하지만 집권 초기에는 윤석열 똥 치우다 끝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한 2년차 3년차 돼버리면 레임덕에 들어가고 그리고 개혁 손도 못 대고 끝낸다라는 겁니다.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나마 이제 이재명 대표 정치를 잘해서 국민의 지지가 지속이 돼서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자 어쨌건 나라가 시끄러울 거예요. 예. 뭐 윤석열이 탄핵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광훈 일당들 극우 보수 세력들은 계속 거리에 나와가지고 소란을 피고 이재명 대표를 흔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정치를 잘 모르는 국민들은 저 보수 세력들이 발목을 잡고 소란을 펴가지고 나라가 시끄러운 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시끄러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지지율이 떨어질 위험성이 있어. 이재명 대표가 열심히 하더라도 계속 혼란을 일으키고 나라 시끄럽게 만들고 그러면은 대통령이 일을 잘 못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책임 정치가 안 된다라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임제는 5년 단임제로는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하기 힘들고 대통령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구상, 뜻을 펼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중임제를 저는 도입해갖고 뭐 8년 내지 4년 중임제 얘기가 나오니까요. 8년으로 보죠. 8년을 대통령을 한다고 그래도 사실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구상, 특히 기본사회, 기본사회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구상인데 그 8년 만에 기본사회를 어떻게 만듭니까? 기본사회에 문턱도 못 들어가요. 8년 가지고도. 그 5년은 뭐 말도 안 되는 거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 정치를 하기 위해서도 개헌은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근데 이제 어떤 형태의 개헌이 바람직한가? 이것은 국민적 논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유익한 개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개헌 논의들은 국민의 이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들 밥그릇 지키기 위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 보세요. 한동훈 개헌이 가장 크고 급한 일 의무를 다하겠다. 한동훈도 지금 개헌론을 들고 나왔죠. 한동훈도 비슷한 논리로 접근을 해요. 대한민국 발전과 민주화를 이뤄낸 위대한 87년 체제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 29번의 탄핵과 개헌과 같이 정치의 절제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시대를 바꿔야 한다. 그러나 매번 실패를 했다. 정치인들이 저마다 시대의 주인공이 되려고만 할 뿐 구시대의 문을 닫으려고 하는 희생정신이 없었던 까닭이다. 개헌을 이루고 3년 뒤에 물러나겠다라는 굳은 약속이 없다라면 지금의 적대적 공생정치는 더 가혹하게 반복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한동훈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자기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아주 얄팍한 생각은 이거예요. 개헌이라는 명분을 들고 나와서 이재명 임기를 3년으로 단축을 시키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5년을 대통령을 한다고 해도 이재명의 시대가 열릴까 말까, 이재명 맛을 우리 국민들이 조금 볼 수 있을까 말까인데 3년을 하고 대연을 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하나만 한 거죠. 뭘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한동훈만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지금 정치인들은 대부분 개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오세훈, 홍준표, 뭐 유승민, 안철수 다 이미 개헌 언급을 했고
뿐만 아니라 민주당 쪽에서도 개헌 얘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잠룡들 하나같이, 잠룡이라기보다는 잠룡이죠. 하나같이 개헌론 압박, 국민적 요구 맞나? 이재명 선긋기. 아까 이제 한동훈 얘기는 여기 보시면은 오세훈, 유승민, 홍준표, 안철수 등 여권의 대선 주자들도 한 대표와 마찬가지로 개헌론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들 다 개헌론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주당도. 그런데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걸 민주당의 일부 정치인들, 특히 비명계, 그죠? 비명계라기보다는 친문 386이죠. 친문 386들도 개헌을 주장하고 있고, 자, 문제는 요거예요. 이건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들과 연대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개헌 논의에 대한 결론을 지어야 한다. 자, 이 대표가 주장했던 지난 대선 때, 그 다음에 총선 때 두 번 제안을 했는데, 이 대표가 이야기하는 개헌은 4년 중임제와 결선 투표제 도입이에요. 예? 4년 중임제와 결선 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헌. 예. 요 개헌으로 야권 후보들과 연대를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어. 이 대표는 명백한 거죠. 대통령제를 유지를 하고 4년 중임제로 하고, 예,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자, 김경수, 그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1단계 개헌이 필요하다. 김부겸, 내란 종식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며 나를 믿고 기다려 달라고 하길래 그럴 수가 없다. 역대 모든 대통령이 개헌을 약속했는데 막상 되면 권력을 내려놓지 않는다. 자, 김동연은 한동훈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죠. 예, 분권형 4년 중임제 대통령제와 책임 총리제. 예, 이 얘기를 했어요. 책임 총리제. 이게 국민의힘이건, 예, 4년 중임제를 한동훈이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거예요, 요거. 분권형 4년 중임제 대통령제와 책임 총리제. 이 형태로 개헌을 하자는 거고, 이재명 대표의 개헌론은 4년 중임제와 결선 투표제,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조정을 하고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해서, 예, 그 표가 분산되는 거, 예, 뭐죠? 민주 진보 진영이 분열되는 거, 이걸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예,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자. 예, 이게 이재명 대표와 그죠? 기득권 세력들, 국민의힘과 민주당 비명계가 주장하는 이제 개헌의 차이점입니다. 예. 그러면은 분권형 대통령제가 뭐냐? 요 얘기를 좀 나눠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자는 거야. 이건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될런지는 뭐 협상 과정에서 논의 과정에서 달라지긴 하겠는데, 일반론적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는 이원 집정부제라고 표현을 해요. 이원 집정부제로 표현을 한다. 자, 이원 집정부제, 요게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랑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이원 집정부제라고 하면은 이게 내각제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내각제에 대해서는 대단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특히 일본이 내각제이기 때문에 내각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자, 우리가 일본을 통해서 이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내각제가 되면은 그야말로 정치 귀족들의 귀족 민주주의가 돼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일본 정치를 통해서 우리가 피부로 절감하는 거지. 깊이 있는 내용은 모르더라도, 자, 일본은 자민당이 장기 독재를 하는 체제가 돼 있잖아요. 정권이 안 바뀌잖아, 일본에서는. 그래서 보수 세력들이 거의 사실상의 영구 집권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일본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장기 집권 체제에 대해서 역사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자, 일본의 저런 모습을 보면서 내각제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각제는
귀족 정치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정치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헤쳐먹는 구조가 내각제예요. 이거를 어떤 바보 같은 국민들이 자신의 권한을 국회의원들에게 다 뺏기는 이런 제도를 수용을 할 리가 없지. 그러니까 내각제를 하고 싶은데 내각제 얘기는 못하고 이원 집정부제 얘기를 살짝 꺼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원 집정부제가 어떤 형태인지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원 집정부제. 자, 대통령은 국민들이 선출을 하고요. 총리는 원내 다수당이 선출하게 돼요. 그러니까 과반이 넘는 정당이 혹은 과반이 못 넘을 경우에 그죠? 몇몇 정당들이 연합을 해서 과반이 넘어가면은 그 정치 연합이나 그죠? 혹은 과반이 넘는 정당에서 총리를 선출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대통령은 외교, 국방, 안보 등 외치만 담당을 해요. 외치만 담당을 하고 원내 다수당이 선출한 총리는 국회에서 뽑는 거죠. 국회에서 뽑은 총리는 법률의 집행권, 행정 전반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치는 쉽게 말하면 국내 정치는 총리가 하고 대외 정치는 대통령이 하는 체제가 이원 집정부제예요. 이게 이원 집정부제의 다른 표현이 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이 그 분권형 대통령제 혹은 책임 총리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똑같은 말인 거예요. 이원 집정부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 총리제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 물론 권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대통령의 권한이 더 강할 수도 있고 총리의 권한이 다 강한 나라도 있고 주로 유럽에 독일이나 프랑스, 뭐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이원 집정부제 형태의 국가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미세한 차이들은 있어요. 나라마다. 그런데 그런 뭐 미세한 차이가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차이는 아니고 자, 이 도표에 나와 있듯이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로 뽑고 총리는 국회의원들이 뽑고 대통령은 외치를 담당하고 총리는 내치를 담당하는 요 큰 틀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바지 대통령을 뽑자라는 거야. 바지 대통령을. 바지 대통령을 뽑아놓자라는 거예요. 그 외치만 담당하는 해외 순방이나 다녀라 이거야 대통령은. 그러면은 사실상의 대통령제가 무너지는 건데 일종의 저는 입헌군주제와 비슷한 거라고 봐요. 이원집정부제가 영국처럼 그죠? 국왕이 명예직으로 국왕이 있고 실제 나라는 국회에서 그죠? 운영을 하는 영국은 국왕체제가 일본과 영국은 국왕체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내각제로 가는 거고 그죠? 국왕체제가 왕정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나라에서는 대통령이라는 그냥 상징적인 인물만 세워놓고 나머지는 국회의원들이 다 헤쳐먹자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얼굴마담 바지사장을 세워놓자라는 거예요. 예컨대 이건 이런 거예요. 왜 이런 제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은 지들끼리 헤쳐먹고 싶은데 내각제로 가려면은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하지.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다라는 직접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라는 환상을 유권자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을 뽑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국가야.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는 거야. 물론 외치도 중요하지. 근데 우리나라 정치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외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치가 더 중요하지. 그래서 내각제에다가 대통령, 이게 양두구육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내각제에 그러니까 양머리를 걸어 놓는 거야. 야, 니네 직접 민주주의가 되고 있는 거야. 니네 대통령도 뽑을 수 있어. 국민들에게 주권이 있는 거야, 이거. 우리 헌법 제1조처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내각제를 해버리면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야 헌법 제1조에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오니까 니네 대통령도 감히 개돼지들이 선출을 할 수 있어. 만족하지 니들. 대통령도 선출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제도야. 우리가 민주적인 제도 아니야 이거는.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은 권한이 반쪽밖에 없는 거예요. 반쪽밖에. 양머리 걸어놓고 개고기 파는 거다 이거야. 이원 집정부제라는 게. 그 유럽에서는 왜 이런 제도를 하느냐. 유럽의 민주주의는 출발 자체가 그러니까 영국과 같이 그대로 왕정이 잔존을 하고 귀족정이 제도로 흡수가 된 경우에는 그죠? 이렇게 자기들이 이 귀족 정치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왕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지. 외세에 의해서. 그 다음에 뭐 양반이라고 하지만은 귀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 우리는 온전한 공화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미국도 대통령제가 도입된 이유가 그래요. 미국은 왕정이 없었잖아요.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귀족도 없었어. 다 평민들,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쫓겨나서 살 길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배 타고 와가지고 신세계를 개척하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미국이잖아. 귀족 왕정의 뿌리가 없고 물론 뭐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그걸 왕정의 뿌리로 볼 수 있겠지만은 독립전쟁을 통해서 왕정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미국은. 그 다음에 귀족의 토대가 없어. 그러니 출발부터 미국은 공화정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왕정이 없었으니까. 그 우리는 왕정의 뿌리가 있긴 하지만 왕정은 외세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고, 그 다음에 귀족들, 우리 귀족들이 있었죠. 양반님네들. 귀족들은 친일파로 흡수가 돼버리고, 이래버리니까 우리도 군주제의 뿌리 자체가 허물어진 상태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공화정이 탄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로 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이 제도가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독재자가 투표에 의해서 독재자가 등장했던 역사가 있어. 예컨대 히틀러 같은 경우죠. 투표에 의해서 독재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총통이 돼서 스스로 독재 정치를 행하고 뭐 세계 대전까지 일으키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나폴레옹 3세라고, 나폴레옹의 조카죠. 나폴레옹도 스스로 황제가 돼버린 이런 역사가 있고, 나폴레옹의 조카가 또 집권을 해서 독재를 했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독일이나 프랑스는 대통령제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리고 정당 정치의 역사가 뿌리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정당이 있어요. 수십 개 정당들이 있어. 이런 정당들이 합의하에 국가를 운영하지 않으면은 국가가 굴러갈 수 없기 때문에 의회의 형식을 통해서 총리를 합의하에 선출함으로써 연합 정치를 통해서 국정 운영을 안정시킬 수밖에 없는 역사적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뿌리가 없잖아. 그럴 이유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실상 미국과 유사한 양당제에 가까운 그런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양당제 구조에서 총리 책임 총리제, 이원 집정부제를 도입을 해버리면 대통령은 그저 여당에서 하고,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예를 들자면 지난 총선을 예를 들게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는데, 총선을 통해서 민주당이 승리를 했어요. 170석이 됐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총리가 되는 거야. 이원 집정부제 하에서는. 그럼 지금도 여소야대 국면 하에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자기 구상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조건인데, 만약에 총리까지 야당으로 넘어가 버리면 대통령은 그야말로 바지 사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보통은 이런 권한을 줘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 좀 속도를 높여야 되겠네요. 30분이 지났는데. 자, 국가 긴급권, 국가 비상시.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대통령이 내치 권한을 총리에 대해 인도를 했다가 국가 비상사태가 왔다. 그러니까 계엄령 같은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총리의 권한을 대통령이 가져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총리는 평시에는 국정 운영을 하는데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게 돼. 그죠? 그 다음에 총리 임명권과 의회 해산권이 있어요. 그리고 총리는 입법부의 신임, 불신임 권한이 있어. 자, 무슨 얘기냐? 국회에서 총리를 임명을 했는데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지금 한충목이가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듯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야당에서 여소야대가 돼가지고 야당에서 총리를 지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해가지고 헌법재판관처럼 임명을 안 해버리면 총리가 없는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 해산권이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총리가 안 돼버리면은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시켜버려. 의회를 해산시켜버리면 총선을 또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국가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 국가가 정치가 더 불안정해질 수 있는 게 이원 집정부제예요.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오랜 역사적 경험이 이원 집정부제나 내각제에 대한 오랜 역사적 경험이 있는 나라, 민주주의의 뿌리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깊은 나라에서는 이런 갈등이 조정 가능하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되겠어요? 안 그래도 서로 죽일 듯이 잡아먹으려고 싸우고 있는데 결국은 막 총리가 없는 상태에서 가버리고 대통령은 의회 해산하고 또 총선하고 정치가 전국이 계속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제도라는 거야. 민주주의의 어떤 경험이 깊지 않은 나라에서 이원 집정부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를 섣불리 손댔다가는 국가 운영이 더욱 혼란스러워지는, 전국이 더욱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내각제도 얘기 나온 김에, 내각제는 이제 이 이원 집정부제가 더 의회 중심으로 바뀐 거죠. 내각제는 뭐 더 간명합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선출을 하고, 입법부 국회가 총리를 선출을 하고, 총리는 국회는 내각 불신임권이 있고 총리는 의회 해산권이 있고 이런 제도를 이제 내각제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각제 얘기를 못하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내각제로 가고 싶겠죠. 국회의원들이 그죠? 다 헤쳐먹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가고 싶지. 근데 이제 내각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민들이 거부감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 당장 도입이 어렵고, 그러니까 내각제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이원 집정부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이고,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나 국회 쪽에 정당 쪽에 이제 권력을 더 많이 주자는 건데, 이게 어찌 보면은 아니 뭐 대통령도 국민들이 뽑고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이 뽑는데 뭐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왜 기족적이 된다라고 저는 보냐면은,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뽑지만 공천은 누가 합니까? 물론 지금 시스템 공천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도입이 된 상태여서 예전에 비해서는 정당 민주주의가 많이 확대된 상황이긴 하지만, 그죠? 당대표나 당의 다수파가 공천권을 어느 정도 행사하고 있는, 지금도 그죠? 상당 부분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당내 계파들이,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천권을 통해서 자기 사람들 심어놓고, 국민들은 결국 이게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죠? 당대표가 세워놓은 허수아비들에게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의 계파들에게,
그죠? 계파 정치의 수장들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져요. 일본이 딱 그런 상황이잖아. 예? 무슨 파, 뭐 야마구치파, 무슨 이게 예? 야쿠자도 아니고 자민당에 보면 뭐 이러저런 계파들이 지들끼리 꿍짝꿍짝해서 총리 세우고 자기들이 공천 주고 국민들은 그냥 계파 수장들한테 공천 받은 놈 그냥 찍어주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국민들에게 투표권이 있고 국민들에게 주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계파 우두머리들한테 그죠? 권력이 있는 계파 우두머리들이 주권을 행사하고 자기들 멋대로 정치를 하는 그런 귀족정과 다름이 없는 그런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을 바꿔가지고 지금 예? 분권형 대통령제니 책임 총리제니 이런 약을 팔고 있는 거야. 우리는 왕정과 귀족 정치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 대통령제 자체가 문제라면은 미국은 어떻게 나라가 굴러갑니까? 아니 흔히 미국이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며 대한민국에 있는 정치인들 정치학자들 다 미국을 무슨 민주주의의 모범 답안처럼 예? 그리고 떠받들고 있잖아요. 미국은 대통령제 상하 양원제잖아. 미국의 제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제도가 문제가 있으면 미국도 이원 집정부제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개헌 얘기 나와요? 그래서 저는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정치 체제 중에 첫째 이게 이제 옳으냐 그러냐 부정적인 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떤 제도건 간에 완벽한 제도는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나마 국민주권주의 직접민주주의가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가 저는 대통령제라고 봐요. 왜? 마음에 안 들면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은 우리가 선출할 수 있잖아. 직접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뽑은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권한을 다 가질 수가 있잖아요. 물론 앞으로는 이 대통령제도 보완은 돼야 돼요. 저는 이제 국민소환제 같은 것, 탄핵제도 같은 거 손 봐가지고 국민소환제 같은 게 도입이 돼서 더더욱 국민주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직접민주주의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그죠? 대한민국도 발전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건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정치체제 중에 자 대통령제가 가장 민주적인 제도라는 거야. 민주주의라는 게 그냥 말 그대로 민이 주인이 되는 제도 아니에요. 백성이 주인이 되는 제도가 민주주의야. 민주주의를 뭐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국민과 백성이 주인이 되는 제도, 즉 국민 주권의 원리가 민주주의 그 자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 그래서 국민들에게 권한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민주주의인 거예요. 국민들의 권한이 많아지면 그게 민주적인 제도인 거야. 그런데 나라의 수장, 그게 대통령이건 총리건 뭐 총통이건 수령이건 뭐라고 표현하건 간에 나라의 최고 권력자를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가 국민들의 권한을 가장 많이 보장하는 제도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가장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가 가장 민주적인 제도라는 거예요, 저는. 뭐가 대통령제에 결함이 있습니까? 대통령제 그 자체는 저는 결함이 없다고 봐. 그래서 국민이 선출한 의회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의회와 대통령이 상호 견제하면서 국민들의 의사를 보다 많이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가장 민주적인 제도고 현재까지 우리 인류가 발견해낸 그죠? 인류가 발명해낸 발견이라기보단 발명이죠. 인류가 발명해낸 제도 중에 대통령제의 형태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 체제의 차이는 명칭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최고 권력자를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제도가 가장
민주적인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허명희 씨 최평 평론은 그대 여친이나 신경 써. 그 남의 연애사에 왜 관심이 많아? 뭐 변태 새끼야? 예? 넌 퇴장이야, 이 병신아. 너 여자친구 있어? 이게 뭡니까? 아니, 그 연애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이 인간들이 이게 삐뚤어져 가지고 남이 연애를 하거나 사랑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내 맘이지. 아니, 그러면은 연애하는 사람, 결혼한 사람은 평론하면 안 돼? 말 같은 소리들을 해봐. 아니, 대한민국에 진짜 독거노인 아니고서야 연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결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결혼 안 하는 사람 많아. 연애는 못 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야. 그 연애하는 게 왜 시비가 돼? 시비를 할 걸 시비를 하라고. 응? 예, 제가 차단했습니다. 아니, 저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좋아요. 근데 뭐 시비거리가 될 걸 시비를 해야지. 응? 어디 있으시면 사막에서 연애도 못하고 혼자, 그죠? 그 연애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낙타는 홀로 울지 않는다. 그런 거였나? 그런 영화가 있어. 옛날에 그런 영화 있었던 것 같아. 소설을 영화로 했던 건데, 그 제목이 뭐였지? 예? 낙타는 홀로 울지 않는다? 뭐, 기억은 안 납니다. 예. 그런 영화가 있었다라는 것,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대통령제가 가장 민주적인 제도다. 그 대통령제를 건드리면 안 된다. 물론 이제 그 각자 정당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대통령제를 선호하지 않는 정당들은 있을 수 있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만 딱 보면 대통령이건 국회의원이건 예? 시장이건 도지사건 국민이 뽑는 제도가 가장 민주적인 제도인 거예요. 이건 반론의 여지가 없어. 아니, 민주주의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돼 있잖아. 민주주의라는 말 자체. 예? 백성민의 주인주 아니에요. 백성이 주인이 되는 제도가 민주주의야. 그러니 백성이 많은 권력을 행사할수록 그거는 더 민주적인 제도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의민주주의를 넘어서 직접민주주의로 넘어가야 되는 이런 시대,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자고? 국민의 권한을 축소하자고요? 그래서 책임총리제니 뭐 이원집정부제니 분권형 대통령제니 이거 다 개소리입니다. 지들끼리 헤쳐먹으려고 이런 소리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벌써 1시간만 해야 되는데 반 얘기했는데 지금 1시간이 됐어요. 환장하겠네. 그 허명이 그 쓸데없는 독거노인이 와가지고 씨발 지금 안 그래도 시간이 없는데 딱 1시간만 해야 지금 이게 깔끔한 방송이 되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개헌 타령하는 거,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외에는 다 지들끼리 기득권 세력들이 지들이 나라를 다 헤쳐먹으려고, 그죠? 그래서 국민의힘이건 민주당 정치인이건 기득권에 포섭된 정치인들,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밀정들,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의 밀정, LG의 밀정, 자본의 밀정, 외세의 밀정, 일본 놈들 밀정, 미국 놈들 밀정, 재벌들, 삼성 밀정, LG 밀정, 또 뭐 어디 있습니까? 요런 애들이 다 커밍아웃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밀정입니다. 이걸 커밍아웃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뒤에 있는, 그죠, 대한민국의 실제 기득권 세력들, 이들이 배후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제 여시제 홍석현으로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홍석현만 있는 게 아니지. 홍석현은 그냥 얼굴 마담인 거고 그 뒤에 누가 있는지를 딱 봐야 된다. 그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들, 재벌들이, 그죠,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지속할 수 있는, 기득권을 지속할 수 있는 정치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자, 그들이 포섭한 정치인들을 내세워서 개헌 타령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한동훈이야 뭐 국민의힘 쪽은 다 당연히 포섭이 된 거고. 자, 민주당 비명계, 친문 386들이, 자, 이래서 제가 비난을 한 거예요. 민주당에 20년 동안 민주당에 주류를 하면서 기득권 세력들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그들의 스피커 노릇하고 있어. 똑같은 놈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은 뭐 더 나쁜 놈이지만 비명 친문 386 애들도 똑같이 기득권 세력에게 포섭이 돼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낸다라는 거야. 누가 봐도 정치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본 사람은 대통령제가 내각제보다 혹은 의원직무제보다 훨씬 더 민주적인 제도라는 걸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공개 토론 한번 해보자고. 어떤 게 더 민주적인 제도인지. 이거 뭐 오래 토론할 것도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주의란 백성이 주인되는, 국민이 주인되는 그런 제도이고, 국민에게 권한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민주적인 제도다. 이거 한마디로 다 기각이 되잖아. 어떤 논리도.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아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긴 나왔는데, 지금 이제 대선 전에 개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이재명 대표가 수용할 리도 없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고, 이런데 얘네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관철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지금 이제 내각제가 될 가능성, 개헌이 합의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능성이 있는 지점이 있어요. 자, 이거 지난 대선 결과를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게 지난 대선 결과입니다. 자, 윤석열 48.6%, 그러니까 보수 쪽이 다 모이면, 보수 쪽 유권자들을 다 모은 거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 허경영은 0몇 % 나왔으니까 의미가 없다고 보고, 지금 유의미한 득표를 한, 1% 이상의 유의미한 득표를 한 후보가 3명이 있는 거예요. 3명이 있는가? 유의미한 득표를 한 후보가 3명이 있는데, 보수 쪽을 있는 대로 다 모으면 48.6%가 나온다라는 게 지난 대선 때 확인이 된 거예요. 반면에 민주진보 진영은 분열이 됐죠. 그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지지자들을 있는 대로 다 모으면 47.8%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정의당이 2.4%가 나와요. 자, 이 둘, 이재명과 심상정을 지지율을 합치면요 50.2%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 자, 50.2%, 심상정과 이재명의 지지율을 합치니까 50.2%가 나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민주 진보 성향의 유권자 수가, 어제도 제가 그 3만원 구급버스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 진보 유권자 수가 50%를 넘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민주 진보 유권자들이 분열되지 않고 한 명의 후보에게 투표를 하면, 그게 총선이 됐건 대선이 됐건 지방선거가 됐건, 민주 진보 유권자들이 한 명에게 투표를 하면 모든 선거를 민주당 혹은 뭐 다른 진보 정당이 승리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유권자 지형이 이렇지가 않았어. 보수 유권자들이 진보 유권자들보다 많았습니다. 제가 20대 30대 때만 해도 어르신들이 많았어. 이 어르신들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한 6대 4 정도로 우리 숫자가 적었어요. 근데 지난 대선을,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면서 유권자 지형의 변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민주 진보 유권자의 총수가 절반을 넘었어요. 절반을 넘었다는 얘기는 과반을 득표하면 모든 선거를 이기게 돼 있기 때문에 민주 진보 진영이 모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제도가 됐다라는 거야. 유권자 상황이 지형이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민주정부 20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지금 50대들이 죽기 전까지는 민주 진보 유권자들의 숫자가 계속 더 많은 상태, 50%를 넘는 상태가 지속이 될 거라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분열만 안 되면요, 민주 진보 진영이 분열만 안 되면은 대선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이제 심상정만 안 나오면, 제2의 심상정만 안 나오면은 우리가 무조건 이기는 거야. 자, 문제는, 그럼 지금은 심상정은 은퇴를 했으니까 이번 대선은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예컨대 비명계들이, 조국 혁신당이
대선 출마를 해버리면 요거는 나와요. 3%. 요거 2.4%는 나와. 조국 혁신당에서 조국 대표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대선에 출마를 하게 되면은 2% 정도, 3% 정도.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거부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 거부감이 강한 이런 유권자들이 2%에서 3% 정도가 있다라는 건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노리는 건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김동연이 될지 김경수가 될지 김부겸이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자, 한 명 내보내가지고 표를 분산시키는 거야. 2% 내지 3%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불안해지죠. 아, 불안할 거 아니에요, 지금. 야, 이거, 지난번에도 0.73%, 74%죠? 그죠? 0.74%로 73%인가 4%인가 아무튼 그렇게 졌는데 0.7%라고 하죠. 뭐 뒤에 소수점까지 얘기할 건 필요는 없으니까. 이번에도 또 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그런 불안감이 들겠죠. 야, 이러다 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여론조사도 장난질 가능하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느꼈을 거야. 자, 0%가 나온다고 해도 여론조사 수치로는 2, 3% 정도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예컨대 김경수 뭐 조국혁신당으로 입당해가지고 김경수 출마한 다음에 한 5% 정도 데이터 가지고 장난질 쳐가지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2.4% 때문에 졌는데 김경수가 조국혁신당으로 출마를 해서 5%가 나온다. 이러면 안 불안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본인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것이고 국민들 유권자들도 야, 이거 후보 단일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연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연합은 필요해요. 당연히 해야지. 우리가 분열되면 안 되지. 자, 문제는 그런데 뭐냐? 이때 개헌 얘기를 협상 카드로 내놓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개헌 얘기를. 3년 임기 단축까지는 몰라도 분권형 대통령제 얘기를 하면서 자, 총리는 내놔라. 응? 총리한테 문재인 정부 때처럼 제가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처럼 총리에게 내치 권한을 주고 이낙연에게 문재인은 외치만 해라. 이런 요구를 이재명 대표에게 할 거다. 그거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뭐 이거 안 받으실 수 있어요? 아저씨 나 몰라. 배째. 나 그냥 갈래. 이러기가 쉽지가 않지.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개헌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는 자, 이런 이제 제가 볼 때는 논리로 이런 주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권자 지형이 또 그 3년 사이에 지난 대선 이후에 3년 사이에 또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또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바뀌었어요. 최근 2022년 이후에 유권자 추이예요. 사망자 추이입니다. 연간 35만 8,400명. 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36만일 때도 있고요. 35만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죠. 35만과 한 37만. 여기서 이제 사망자 수가 왔다 갔다 합니다. 대선이 2022년에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3년이 흘렀어요. 3년이 흘렀는데 매년 35만 명가량 인구가 감소를 했습니다. 35만 명가량 인구가 감소를 했다. 이게 인구 감소분이 뭐 젊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60대 이상 노년층이 많겠죠. 그래서 대략 연평균 30만 명 정도의 노년층 유권자가 사망을 했다.
요 데이터를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한 100만 가량. 그죠? 지난 대선 이후에 사망하신 분이 한 100만 가량 된다. 그러면은 약 70만 표 정도, 7대3 정도 나오잖아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60대 이상 유권자 중에 민주당 지지율이 한 30%,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70% 정도. 그래서 7대3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100만 명가량 감소를 했다라고 보면, 노년층 유권자가 3년 동안 100만 명이 감소를 했다라고 보면은 보수 유권자의 표가 70만 명 정도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70만 명 정도.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0.7% 정도 차이가 났죠? 0.7% 정도 차이가 났는데 한 25만 표 됩니다. 25만 표. 그러면은 자연 감소분으로, 보수 유권자 자연 감소분으로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모자랐던 0.7%가 상쇄가 충분히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25만 표니까 한 50만 표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야,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심상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2의 심상정이 4% 한 3% 정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0.7% 차로 지난 대선에 졌는데, 자, 이재명 대표를 이번에 지지할 유권자들은 이재명 대표를에게 계속 투표를 하겠죠. 그리고 이 이재명 대표를에게 투표했던 유권자들은 대부분 지금 생존에 있어. 50대에 집중돼 있습니다. 자, 이 유권자들은 그대로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를에게 투표를 해요. 이재명 대표에게 투표를 해. 그런데 윤석열에게 지난번에 투표했던 사람들의 한 70만 명 정도가 줄었어.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역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제2의 심상정 3% 받는 후보가 또 나오더라도 자동적으로 이재명 표가 1% 이상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미 국민의힘 후보를 역전한 상황이라고 저는 본다. 게다가 이번에 탄핵 계엄 사태가 벌어졌잖아. 계엄 탄핵 사태가 벌어지면서 중도 유권자들도 상당 부분 이탈을 할 거라고 봐요. 지난번에 국민의힘에게 투표를 했던 중도 유권자들의 상당수도, 저는 그게 한 2, 3%는 되지 않겠냐. 그 2, 3%는 이미 이재명 대표 쪽으로 이동을 했을 거야. 뭐 세상에 이런 놈이 다 있나. 계엄 내란 사태를 경험하면서 중도 혹은 보수 서야의 유권자들이 자, 이재명 대표 쪽으로 선택지가 바뀌거나 혹은 투표를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중도 확장 전략을 지금 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에게 등 돌린 중도 보수 유권자들을 이재명과 민주당으로 흡수를 하기 위해서 중도 보수 정당론을 들고 나온 거예요. 이게 아주 적절한 한 수라고 봐요, 저는. 요건 이따 저녁 때 보여드려야 될걸.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자, 이렇게 보면은 쟤네들이 내각제 타령하고 개헌 타령하고 있지만은, 자, 이재명 대표가 저는 받을 필요가 없다. 나중에 압박을 할 거예요. 여론조사 조금 나온 거 가지고 후보 단일화를 하자는 둥, 연대를 하자는 둥. 연대를 할 필요는 있어. 후보 단일화도 필요는 하다고 봐요. 그런데 저 개헌안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게 저는 독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이재명 대표님도 뭐 제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강조드리는 건 이거예요. 연합정치는 해야 됩니다. 연합정치는 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 진보 세력이 하나가 돼서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야합이 돼서는 안 된다. 야합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은 각 계파 간, 정당 간에 밥그릇 나눠먹기 식으로 야합을 하는 거는 결국은 독이 돼서 이재명 정부의 실패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연합정치는 하되, 저는 이재명 대표님이
자, 만날 사람 만나고 다 만나줘요. 뭐 만나는 게 어렵습니까? 하되 기본은 정당 연합이 아닌, 계파 연합이 아닌 국민 연합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상속세 문제랄지,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 문제, 노동시간 문제, 그 다음에 이번에 나왔던 중도 보수론, 중도 보수론을 더 강화해서 윤석열에게 등을 돌린 중도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을 이 기회에 민주당으로 흡수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중산층과 중도 보수 유권자들이 공감할 만한 주장과 정책과 공약을 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 민주연합이 아니라 국민연합으로 가야 돼요. 뭐 다행히도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이 원칙을, 그죠? 철저히 지키고 있어요. 이른바 비명계 정치인들을 다 만나고는 있지만 그들의 주장을 지금 하나도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컨대 개헌론에 대해서도 지금은 내란 진압에 집중할 때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혀 수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죠? 밑으로는 국민연합을 추진을 하고 있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도 보수 정당론이 제가 말씀드린 바로 국민연합론이에요. 이재명 대표님도 제 방송을 보는 것 아닌가. 민주진보 진영의 최고의 브레인, 최고의 사랑꾼, 최평의 방송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보니까 이렇게 나불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데 계속 나불대세요. 아까 허명희 씨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나불대고 있는데, 나불대면 나불댈수록 본인들이, 그죠? 지켜주고 싶은 그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거 미리 경고해 드립니다. 오늘 밤에 좀 몇 사람 다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열심히 떠들고 다녀봐. 자, 오늘 독설 데이트는 여기까지 보내드리고요. 저는 10시 30분 독설 라이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졸리 르네상스 그릇이 볼케이노 볼까 유콩초리 서천은 날이 듣게 그저 줄리었네. 나이스 졸리 춘장에 비즈니스 영화 그 엄마의 크다 10원짜리 한잔 비줄리었네. 나이스 줄리 공모를 꿈꾸는 여기 멧돼지도 웃지 웃어 웃다가 옆구리 돼지도 막아 줄리언니 랩세 헤이 줄리 나이스 줄리